네, 도진기 작가의 고진 변호사 시리즈 라트라 비아타의 초상입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진 11월 20일 밤 11시 5분경에 여자친구네 집에 강도가 든 것 같다면서 빨리 경찰 좀 보내달라는 112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자는 김영빈이라는 남자였는데요. 여자친구하고 통화 중에 갑자기 여자친구가 강도야 하는 비명이 들리고는 전화가 끊겼다고 해요. 그래서 여자친구네 집으로 지금 급하게 가는 중에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처 순찰을 돌던 경찰들이 사건 장소인 강남구 서초동 H아파트 3동 204호로 가가지고 이제 현관문을 두드리는데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를 불렀는데 이제 보조키가 없대요. 여기가 이제 옛날 아파트라서. 그래서 혹시나 해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204호 베란다 쪽을 보니까 창문이 반 정도 열려 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사다리가 있다면서 급하게 사다리를 가져와요. 그렇게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를 통해서 이제 204호로 들어가니까 거실 바닥에 흥건한 피와 함께 남자와 여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남자 시체가 신고자인 김영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10분이 지나고 김영빈이 헐레벌떡 204호로 뛰어옵니다. 그리고 죽은 여자친구를 보고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어요. 서초경찰서 소속 이유연 형사는 그냥 이 형사라고 할게요. 이 형사는 호출을 받고 H아파트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사건 현장으로 가기 전에 아파트 전체를 천천히 살펴봅니다. H아파트는 세 동밖에 없는 오래되고 낡은 소형 단지였는데요. 그래서 아파트 전체를 관할하는 경비실은 딱 한 개밖에 없었고 대신에 CCTV는 각 동 현관 위쪽에 한 대씩 달려 있었습니다. 사건 장소인 3동 204호 현관문에는 신형 디지털 도어락이 달려 있었는데요. 이 형사가 204호 안으로 들어가니까 바닥에는 이제 피가 흥건하고 목 오른쪽에 칼이 찔린 남자 시체와 목 왼쪽에 송곳을 찔린 여자 시체가 앞뒤로 쓰러져 있습니다. 여자는 얼핏 봐도 엄청난 미인이었어요. 그에 반해 남자는 키가 한 165 정도로 여자랑 비슷했고 추리닝 복장에 왠지 모르게 꾀죄죄해 보였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까 딱히 몸싸움을 한 흔적은 없었는데요. 집안을 뒤진 흔적도 없어요. 그리고 안방에도 많은 피가 흘러 있었는데 그 피가 거실까지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안방에는 사과 껍질이 담긴 쟁반이 있었어요. 경찰은 여자가 남자한테 송곳으로 목을 찔리고 안방으로 도망을 가서 쟁반에 있던 과도를 들고 저항을 하다가 이제 남자랑 몸다툼이 거실로 이어졌고 그러다가 여자가 과도로 남자 목을 찔렀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여자 이름은 정유미이고 25살이에요. 여기 204호 거주자라고 합니다. 베란다를 조사해보니까 베란다 창문 걸쇠가 비틀어져 있고 날카로운 쇠 같은 걸로 걸쇠에 여러 번 긁은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창문 밖을 보니까 옆 외벽에 1층부터 가스관이 부착되어 있었는데요. 아마도 죽은 남자가 가스관을 타고 여기 204호로 올라가서 송곳으로 이 걸쇠를 비틀어 푼 다음에 창문으로 침입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남자는 아래층 104호에 사는 이피로라고 나이는 32이고 독신의 백수라고 해요. 형사들은 이피로의 집인 104호로 내려가는데요. 여기는 디지털 도어락이 아니고 그냥 열쇠로 문을 여는 일반적인 현관문이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렸는데 안에서 잠겼는지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형사들은 밖으로 나가서 104호 베란다로 가는데요. 베란다 창문을 열어보니까 열려요. 그래서 형사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집을 수색을 해보는데요. 그냥 휑한 게 딱 독신 남자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죄 흔적 같은 수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204호로 죽은 정유미의 언니인 정혜라가 와서 유미야 하고 울부짖어요. 이 형사는 신고자이자 죽은 정유미의 남자친구인 김영빈한테 혹시 죽은 남자 이피로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보는데요. 그러니까 정혜라가 자기가 안다면서 유미를 평소에 스토킹 하던 놈이라고 해요. 그리고 저 인간 때문에 유미가 그동안 엄청 고생했다고 합니다. 김영빈도 얼굴은 모르지만 유미가 이피로라는 놈이 자꾸 귀찮게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다고 해요. 다음날 이 형사는 먼저 죽은 정유미의 남자친구인 김영빈을 불러서 진술을 들어봅니다. 김영빈은 키가 크고 마르고 귀티가 나는 딱 봐도 미남의 남자였습니다. 4년 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취업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정유미랑 사귄 지는 1년 정도 됐다고 해요. 정유미가 하는 일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엘라라고 청담동에 위치한 최고급 룸살롱에서 호스티스 일을 한다고 해요. 이 형사는 아까 본 정유미의 화려한 미모를 떠올리면서 아 그랬었구나 하고 납득을 합니다.
김영빈 말로는 어젯밤에 정유미랑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유미가 강도야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그때가 한 10시 55분 정도였고 바로 잠실역에서 2호선을 타고 가면서 11시 5분에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초역에서 내려가지고 H 아파트까지 미친듯이 뛰어갔다고 해요. 김영빈은 정유미와의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서 이 형사한테 들려주는데요. 통화 내용은 이랬습니다. 정유미가 침대에 누워서 잡지 보고 있다고 하니까 김영빈이 그러냐면서 근데 뭔 음악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유미가 자기 음악을 안 틀면 잠을 잘 못 잔다고, 근데 그렇지 않아도 음악 소리 때문에 위층에서 가끔 뭐라 한다고 말하는데요. 근데 갑자기 정유미가 강도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걸 끝으로 통화는 끊깁니다. 이 형사는 이피로가 정유미를 스토킹했다는 얘기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하는데요. 이피로는 정유미한테 평소에도 좀 찝적대고 가끔은 집에도 찾아와서 술 한잔 하자고 배를 눌렀다고 해요. 정유미는 당연히 문을 열어준 적은 없다고 합니다. 김영빈은 자기가 몇 번 이피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막 타이르기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놈은 좀 위험한 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몰라가지고 최근에 현관문도 디지털 도어락으로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저께는 정유미가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데 이피로가 음흉하게 웃으면서 저기요 하고 말을 걸었다고 해요. 그래서 김영빈은 다시 이피로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러지 좀 말라고 대체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피로가 실실 웃으면서 에이 같은 남자끼리 왜 그러냐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정유미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정유미의 언니인 정애라는 사실 배다른 언니래요. 그래도 꽤 친하게 잘 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한 특별히 친한 사람은 같은 룸살롱 엘라에 다니는 마담인 류경아랑 동료인 명세인이랑 꽤 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파출부 일하는 할머니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 매일 집으로 온다고 하는데요.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친한 사람 없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 형사는 옆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정혜라를 부릅니다. 정혜라는 김영빈이 이미 말했듯이 정유미와는 배다른 자매지만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는 경동시장 쪽에서 소액 사채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유미를 스토킹한 이피로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전부터 유미한테 스토킹하는 놈에 대해서 들었다면서 한 번은 유미네 집에 갔다가 이피로랑 딱 마주쳐서 자기가 한번 크게 꾸지람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피로가 정유미네 집으로 인터폰도 몇 번 왔다는데요. 최근에 경비실을 안 거치고 입주자들끼리 직접 연결되는 방식으로 인터폰이 바뀌었다는데요. 그것 때문에 정유미가 더 골치 아파졌다고 합니다. 혹시 정유미네 집 비밀번호를 아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모른다면서 원래 유미가 그런 면에서 꽤 철저한 애라고 해요. 그래도 아마 애인인 김영빈은 알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정유미가 혹시 다른 고민 얘기를 한 적은 없냐고 하니까 정혜라는 유미가 돈이 좀 궁했다면서 그래서 자기가 가끔 융통을 좀 해줬다고 해요. 이 형사는 엘라는 최고급 룸살롱 아니냐면서 정유미가 돈을 많이 벌 텐데 왜 궁하냐고 물어보니까 정혜라 말로는 원래 버는 만큼 씀씀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번엔 경비 아저씨인 조판걸이 소환됩니다. 조판걸은 매일 10시 반부터 새벽 1시까지 1시간에 한 번씩 순찰을 돈다는데요. 어젯밤에 낯선 사람은 못 봤냐고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다면서 경비실이 1동 옆에 있는데 거기에서 3동 아파트 입구는 잘 보이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누가 마음만 먹으면 아파트로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형사는 자기가 본 아파트 구조를 떠올리면서 그럴만도 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정유민의 파출부 할머니인 황금순을 부릅니다. 74세인 황금순은 오랜 세월 노동으로 단련돼서인지 노인치고는 혈색이 꽤 좋았어요. 남편이랑 15년 전에 사별하고 자식은 모두 외국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혼자 흑석동 사글세방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6개월 전에 벼룩시장에서 나이든 할머니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파출부 일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오후에 출근해서 청소를 하고 저녁에 밥 차려놓고 퇴근을 한다고 해요. 이 형사는 약간 의아해하면서 집안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 힘이 필요할 텐데 젊은 아가씨가 왜 굳이 할머니를 원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혹시 할머니 이전에 누가 일했는지 아냐고 물어보니까 황금수는 30 초반 정도 되는 어떤 젊은 여자가 일했다면서 근데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요즘 젊은 여자가 뭘 하냐고 유미씨가 똑똑한 거라면서 원래 자기 같은 할머니들이 집안일을 훨씬 잘한다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그날 갔을 때 정유민이 있었냐고 물어보는데요. 당연히 있었다면서 자기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해요.
어제 정유미는 4시쯤 외출해서 안 돌아왔고 자기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6시쯤에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현관문은 저절로 잠긴다고 해요. 혹시 이피로에 대해서도 아냐고 물어보는데요. 이피로가 정유미를 꽤나 귀찮게 했다고 해요. 몇 번은 직접 집까지 찾아와서 벨을 누른 적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정유미가 돈이 좀 궁해 보였냐고 물어보니까 정유미가 월급을 안 주거나 늦게 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정유미는 아주 착한 처자였다고, 대체 어떤 몹쓸 놈이 그랬냐면서 황금순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이 형사는 다시 H아파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인 204호 윗집인 304호로 가서 벨을 누르니까 김남규라는 30대 중반의 남자가 문을 열어줘요. 204호 정유미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보니까 본 적은 없는데 하도 밤에 음악 소리가 크게 나서 인터폰으로 몇 번 주의를 준 적은 있다고 해요. 어제는 별다른 소리 못 들었냐고 하니까 자기가 어제 베란다 창문을 열어두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음악 소리가 조금 들리긴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이상한 소리도 들었다고 하는데요. 11시 좀 넘어서 아래층 베란다 쪽에서 쨍그렁 하는 소리가 2번 들렸다고 해요. 자기 생각엔 무슨 쇠조각 같은 게 유리에 부딪히는 그런 소리였다고 합니다. 3동 현관 CCTV 화면에 비친 입주자들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비 아저씨인 조판걸이 다시 소환됩니다. 그리고 형사들과 조판걸이 한참을 뚫어져라 지켜본 CCTV 화면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04호에 사는 죽은 남자인 이피로, 출입 없음. 204호에 사는 죽은 여자 정유미, 4시에 외출해서 7시 50분에 귀가. 파출부 할머니인 황금순, 2시에 출근, 6시 20분 퇴근. 정유미의 남자친구인 김영빈과 정유미의 언니인 정혜라, 그리고 경비 아저씨 조판걸은 출입 기록 없다가 사건 발생 이후 출입. 그렇게 CCTV 조사 결과 3동 현관을 통한 외부 침입자는 없었어요. 그리고 지문 검시 결과 정유미를 찌른 송곳에서는 이피로의 지문이 나왔고, 이피로를 찌른 과도에서는 정유민의 지문이 나온 걸로 밝혀져요. 그래서 결국 104호에 사는 이피로가 내부 계단을 통해 204호 정유미의 집으로 침입했고 정유민을 송곳으로 찔러 죽이려다가 자신도 정유미한테 과도에 찔려 죽었다는 의견으로 좁혀집니다. 그때 다른 형사가 반대 의견을 내요. 잠옷만 걸치고 있던 정유미가 이피로를 집으로 들어오게 했을 리가 없다면서, 또 정유미가 김영빈이랑 통화를 하던 중에 강도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살해당했다는 건 이미 범인이 집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이야기니까 이피로는 분명 가스관을 타고 204호 베란다를 통해서 들어왔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형사가 반대 의견을 내는데요. 이피로가 굳이 계단을 놔두고 현관 CCTV를 피하려고 자기네 집 베란다로 나가서 가스관을 타고 204호 베란다로 올라가서 송곳으로 걸쇠를 비틀어가지고 창문을 열고 침입을 했다면 정유미가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와서 볼 수도 있는데 이피로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했겠냐고 말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다가 제3자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제3자가 1층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서 204호 베란다로 침입했고 정유미를 송곳으로 찔러 죽인 다음에 그때 소음을 듣고 이피로가 204호로 올라와서 벨을 눌렀고 제3자가 문을 열어준 다음에 들어온 이피로를 이번에는 과도로 찔러 죽였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말에 다른 형사가 또 반박을 하는데요. 만약 그때 소음이 있었다면 304호 사는 김남규도 들었을 거라면서, 근데 김남규는 그날 별다른 소음은 듣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형사가 김남규는 분명 쇠조각이 쨍그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그게 살인할 때 나는 소음이랑 같냐면서, 어쨌든 3자는 말도 안 되고 분명 어떤 식으로든 이피로가 정유민의 집에 침입을 했고 정유민을 찔러 죽인 다음에 그리고 자기도 과도에 찔려서 죽었을 거라면서, 어쨌든 그렇게 형사들끼리도 계속 의견이 갈립니다. 이 형사는 죽은 정유미와 룸살롱 엘라에서 같이 일하면서 친하게 지냈다는 명세인을 만나요. 그리고 정유미는 어떤 사람이었냐고 묻는데요. 명세인은 정유미가 예쁜 데다가 성격이 쿨해서 손님한테도 꽤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혹시 정유미한테 치근덕대는 손님 없었냐니까 정유미는 여지를 주는 스타일이 아니라면서, 또 여기 손님들도 프라이드가 있어서 호스티스한테 치근덕대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정유미의 애인인 김영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명세인은 김영빈이 잘생긴 데다가 자상하고 정유미를 매일 출퇴근 시켜주고 해가지고 다들 엄청 부러워했다고 해요. 특히 다른 남자들은 보통 자기들을 그냥 섹스 상대로만 여기는데 김영빈은 그런 게 아니었다면서 질적으로 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마담언니 류경아도 김영빈을 한번 꼬셔보려고 했었는데 김영빈이 절대 넘어가지 않고 정유미한테 무조건 일편단심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김영빈이 사는 잠실의 작은 아파트로 갑니다. 집안을 둘러본 이 형사는 남자 집 치고 참 깨끗하다고 하니까 최근에 어머니가 가끔 들려가지고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형사는 혹시 정유미가 남자 문제나 아니면 주변에 미움을 살 만한 사람은 없냐고 물어보는데요. 김영빈은 자기가 남자친구여서가 아니라 정유미는 적을 만드는 성격이 아니었다면서 자기가 아는 한 남자 문제나 주변에 유미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해요. 정유미가 6개월 전에 파출부를 젊은 여자에서 할머니로 바꿨다고 하던데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보는데요. 김영빈은 그건 유미 사정이라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 형사가 혹시 이전 젊은 파출부 이름이랑 연락처를 아냐고 물어보니까 유미가 이내 언니라고 불렀다면서 자기는 잘 모르고 정유미의 언니는 정혜라가 소개시켜준 사람이라고 해요. 이 형사는 정혜라한테 정유미의 이전 파출부였던 송인혜의 연락처를 얻어요. 그리고 송인혜한테 연락을 해서 만납니다. 송인혜는 30대 초반에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이랑 사별하고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송인혜는 정유미네 집에서 한 8개월 정도 일했다면서 일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정유미의 김영빈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다는데요. 정유미가 성격 좋고 다 좋은데 김영빈을 너무 좋아해서 자기랑 김영빈이 혹시 무슨 일 있을까봐 항상 불안해했다고 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자기를 보는 눈빛이 엄청 매서워졌다면서 결국은 자기를 그만두게 하고 대신 할머니를 들였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일로 정유미에 대한 앙심을 품은 적은 없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건 전혀 없다면서 그래도 정유미가 퇴직금 쪽으로 두어 달치 월급을 챙겨줘가지고 자기는 원망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사건 당일인 11월 20일 밤 알리바이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요. 자기는 그날 지금 일하는 일식집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확인해보니까 그날 송인혜는 밤 11시가 넘어서 퇴근한 것이 확인됩니다. 요즘 다른데 일은 안 나가세요? 황금순의 사글세빵을 찾아간 이 형사가 물어보니까 황금순은 현재 일을 구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확실히 정유미가 손이 컸다면서 정유미만큼 월급을 잘 주는 데가 없다고 합니다. 혹시 정유미가 주변에 원한 살만한 사람 없었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성격 좋은 아가씨가 주변에 왜 원한을 사겠냐고 단언을 해요. 남자 관계는 괜찮았냐고 물어보니까 황금순 말로는 매일 김영빈이 차로 정유미를 출퇴근시켜줘가지고 정유미가 다른 남자를 만날 틈이 없었을 거라고 합니다. 특히 정유미가 김영빈을 너무나 좋아했다면서 근데 자기가 봐도 김영빈은 인물도 좋고 돈도 많고 정유미에 대한 마음도 한결같아가지고 참 괜찮은 총각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김영빈이 돈이 많았다고요? 이 형사가 갸웃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황금수는 그랬다면서 몇 달 전에도 김영빈이 큰 차를 하나 뽑았다고 해요. 경찰은 정유미와 이피로의 통화 내역과 이메일을 조회해 보는데요. 정유미는 김영빈 외에는 통화하는 남자는 없었고 그 밖에는 류경아, 면세인 등 룸살롱 사람들이랑 언니인 정혜라, 대전에 사는 부모, 그리고 파출부 할머니가 전부였습니다. 이메일도 특별한 거 없었어요. 이피로의 관계는 거의 단절이라고 할 정도였는데요. 최근 몇 달간 통화 내역의 전부가 배달 아니면 택배였고 그나마 있는 게 김영빈이었는데 그것도 김영빈이 정유미를 괴롭히지 말라는 통화였던 걸로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삼성동 어느 뒷골목 술집에서 이 형사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고진 변호사한테 그간 있었던 사건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줍니다. 역시 재밌는 사건이야. 고진 변호사는 킬킬거리며 술잔을 들이켜요. 고진 변호사는 5년 동안 판사를 하다가 돌연 퇴직을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뒤쪽 세계만 돌면서 어둠의 변호사로 활동하는 좀 많이 이상한 변호사였습니다. 이 형사는 고진 변호사한테 자신의 추리를 말해줍니다. 외부에서 204호로 침입할 수 있는 방법은 가스관을 타는 거 말고도 사다리가 있다면서 그 사다리를 관리하는 아파트 경비인 조판걸이 성범죄 목적으로 204호 정유민의 집에 침입을 했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정유민을 살해한 게 아닌가 한다는데요. 그리고 그때 때마침 베란다에 걸쳐진 사다리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이피로가 사다리를 타고 204호로 올라왔고 그런 이피로까지 살해한 조판걸이 지문이랑 발자국을 조작한 다음에 사다리를 타고 다시 내려온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추리는 고진 변호사한테 바로 반박을 당해요. 첫 번째 이유는 조판걸은 경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배를 누르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굳이 사다리를 타고 204호 베란다로 침입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스관을 타든 사다리를 타든 간에 상식적으로 정유미가 자고 있던 것도 아닌데 아직 거실 불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 침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고진 변호사가 증거품 목록을 보더니만
증거물 중에 이피로의 집 열쇠가 없다고 해요. 만약 이피로가 자기네 집 베란다를 통해서 가스관을 타고 204호 침입을 한 게 아니라면 자기 집 열쇠를 가지고 나왔을 거라면서 자기 생각에 104호 열쇠야말로 이 사건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형사와 고진 변호사는 104호 이피론의 집 열쇠를 찾으러 H 아파트로 갑니다. 3동 104호 앞에서 이 형사가 고진 변호사한테 여기가 이피론의 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곳은 104호가 아니라 204호 정유미네라면서 계단으로 올라가는데요. 이 형사는 거기에 이피론의 집 열쇠가 왜 있냐면서도 별 수 없이 고진을 따라 204호로 올라갑니다. 204호로 올라간 고진 변호사는 사건 당시에 베란다 창문이 어느 쪽으로 열려 있었냐고 물어보는데요. 이 형사가 왼쪽으로 열려 있었다고 하니까 고진 변호사는 그렇군 하더니 거실 바닥을 두리번 하다가 소파를 갑자기 쑥 밀어버리고 허리를 숙여가지고 뭔가를 집어 올립니다. 열쇠가 2개 매달려 있는 건담 로봇 열쇠고리였어요. 이 형사는 헛 하고 소리를 내면서 놀라더니 아니 그게 거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당장 설명을 하라고 합니다. 고진 변호사는 일단 이피로는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라고 해요. 그리고 범인은 베란다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사가 아니 아까는 베란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고진 변호사는 웃으면서 맞긴 한데 범인은 204호 베란다가 아니라 밖에서 104호 베란다를 통해서 들어온 다음에 계단을 이용해서 204호로 침입을 해가지고 정유미랑 이피로 둘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03동 현관 CCTV에 범인이 찍히지 않았다고 해요. 이 형사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럼 범인이 104호 베란다는 어떻게 열고 들어갔냐면서 범인이 자기네 집 베란다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피로가 가만히 있었겠냐고 또 이피로는 그럼 왜 204호에서 죽었냐고 그리고 이피로네 집 열쇠는 204호에서 발견됐는데 범인은 또 어떻게 104호 문을 잠그고 나온 거냐고 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막 따지듯이 묻습니다. 고진 변호사는 알았으니까 일단 진정하라면서 어디 가서 술이나 한잔 하자고 거기서 하나씩 다 설명을 해주겠다고 해요. 고진 변호사는 일단 204호 정유민의 위층인 304호 김남규의 증언이 힌트가 되었다고 해요. 김남규의 증언에 따르면 11시쯤 정유민의 집에 음악 소리가 들렸고 베란다 쪽 유리창에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2번 들렸다고 했다는데 일단 범인이 이피로를 죽이고 주머니에서 104호 열쇠를 빼낸 다음에 계단으로 내려가서 104호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에 104호 베란다를 통해서 밖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밖에서 204호 베란다에 열려있는 창문 사이로 열쇠를 던져서 넣은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세게 던져가지고 열쇠가 소파 밑으로 들어간 거라고 해요. 그리고 던졌을 때 몇 번은 실수를 했을 거라면서 304호 김남규가 들었던 유리창에 쨍그렁 하는 소리는 아마 몇 번에 실수했을 때 소리였을 거라고 합니다. 이 형사는 고진 변호사의 추리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근데 범인이 어떻게 104호 베란다로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봐요. 고진 변호사는 그 시간에 이피로가 자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204호랑 달리 104호 베란다 잠금 걸쇠는 망가지지도 않았다면서 그렇다면 방법은 딱 하나라고 해요. 이피로가 직접 베란다 창문을 열어줬을 거라고 합니다. 네? 이 형사의 놀라는 반응에 고진 변호사 웃으면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가령 범인이 이피로한테 자기가 정유미랑 한번 자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꼬셔가지고 이피로를 조종했을 수도 있다면서 그리고 남이 보면 좀 그러니까 현관 CCTV에 찍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범인은 이피로한테 약속한 시간에 104호 베란다를 두드릴 테니까 창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렇게 자신의 상상을 이야기한 고진 변호사가 말을 잇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피로한테 정유미를 먹잇감으로 던져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피로가 보기에 정유미에게 그만한 영향력과 지배력이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 마지막으로 204호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사람 누굴까? 그 말에 이 형사는 잠깐 생각하더니 김영빈! 이라면서 무릎을 탁 칩니다. 이 형사는 그러고 보니 이피로랑 유일하게 통화했던 기록이 있는 사람이 김영빈이었다면서 김영빈은 이피로한테 정유미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전화를 한 게 아니라 정유미랑 한번 자게 해주겠다는 명분으로 꿰려고 전화를 한 거였다고 해요. 근데도 의문이 남는 게 정유미는 죽었을 당시 김영빈이랑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던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데요. 고진 변호사는 전화 통화를 한다고 해서 꼭 멀리 있었다는 증거는 아니라면서 아마도 김영빈은 정유미랑 통화를 하는 도중에 204호로 들어가서 정유미를 죽였을 거라면서 복면이나 가면 같은 걸 써가지고 정유미는 강도야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였을 거라고 해요. 그리고 정유미가 소리 지르고 통화 끊긴 게 10시 55분이었는데
김영빈이 10분 지나고 112에 신고한 것도 아마 이후에 올라온 이피로를 죽이고 지문이나 발자국의 증거를 조작한 다음에 신고를 했기 때문일 거라고 합니다. 고진 변호사는 술 한잔을 들이키면서 김영빈이 정유미 몰래 돈 많은 여자랑 사귀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를 너무 좋아하는 정유미가 이제는 방해된다는 생각에 죽였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형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요. 고진 변호사가 어디 가냐고 하니까 당장 사건 당일 밤에 김영빈이 잠실역에서 지하철 타고 서초역으로 온 게 맞는지 확인해봐야겠다고 합니다. 고진 변호사는 잠깐 기다려보라고 한 가지 가능성이 더 있는데 하고 말을 이어나가려는데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 형사는 이미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형사는 다른 형사들과 함께 사건 당일 밤 잠실역과 서초역 CCTV를 모조리 수거해서 조사해보는데요. 근데 고진 변호사의 추리와는 달리 김영빈의 말처럼 해당 시간에 김영빈이 잠실역에서 다급하게 지하철을 타고 서초역에서 역시나 다급하게 내리는 모습이 똑똑히 찍혀 있어가지고 이 형사를 허탈하게 만듭니다. 남편이란 진작 사별하고 김영빈을 혼자 키운 박청자는 최근에 아들 김영빈이 여자친구가 갑자기 죽었다면서 상심에 빠진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주일에 2번 정도 김영빈이 사는 잠실 아파트에 가서 빨래랑 청소를 해줍니다. 박청자는 오늘도 연신내에서 잠실까지 빨래 청소를 해주고 왔는데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찍 잠이 들어요. 근데 한밤중에 갑자기 방문이 끼익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도둑인가? 박청자는 너무 무서워서 기절할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현관문을 잘 안 잠그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습관을 고치지 않았던 게 지금은 너무 후회가 됩니다. 침대 옆 작은 스탠드 불을 켜놓고 잤는데요. 박청자가 살짝 실눈을 뜨니까 침입자가 키가 큰지 작은지 파악은 안 되는데 얼굴 전체에 복면을 쓰고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한두 걸음 걸어오던 침입자가 침대 옆 화장대까지 와요. 박청자의 심장은 터질 듯이 뜁니다. 근데 그 뒤로 별다른 기척이 없어서 박청자가 다시 실눈을 살짝 떠보는데요. 침입자가 화장대 앞에 서서 화장대 위를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리고 고개를 크게 흔들더니만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다시 방문 쪽으로 가서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가버립니다. 김영빈의 모친 집에 강도가 들었다는 소리를 들은 이 형사는 관할 경찰서인 은평경찰서로 가요. 그리고 담당 형사한테 부탁해가지고 박청자의 진술서를 읽어봅니다. 담당 형사 말로는 강도가 침입한 시간은 새벽 2시 반이고 박청자가 너무 놀라서 범인이 복면 쓰고 칼을 들고 있었다는 거 말고는 제대로 기억하는 게 없다고 해요. 이 형사는 진술서에 범인이 침대까지 왔다가 화장대 앞에 서서 멈추고는 고개를 크게 흔들고 다시 나가버렸다는 부분,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봐요. 담당 형사는 그냥 박청자가 놀라서 횡설수설 하는 것 같다면서 별 의미는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현장 사진을 보니까 강도는 방 안의 물건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강도는 돈이 아니고 박청자를 노린 걸로 파악을 합니다. 이 형사는 박청자를 만나기 위해 연신내 박청자네 집으로 가요.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박청자는 자기 생각에 강도가 꼭 자기를 죽이러 온 것 같았다고 해요. 근데 왜 갑자기 그냥 나가버렸는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강도가 나간 이후로 손도 대지 않았다는 화장대는 큰 거울이 부착돼 있었고 그 앞에 로션, 영양크림, 모기약, 매니큐어, 그리고 휴지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랑 생명보험회사에서 보낸 보험료 납부 독촉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복귀한 이 형사는 당장 박청자의 보험 조회를 해보는데요. 생명보험에 사망금 5억 원짜리가 있어요. 수익자는 아들인 김영빈이었습니다. 이 형사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박청자네 집에 돈 때문에 강도가 침입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분명 박청자의 목숨을 노린 범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 5억 원이면 분명한 살해 동기라고 봐요. 김영빈을 만난 이 형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면서 어머니 박청자네 집에 강도가 된 날 어디에 있었냐고 물어봐요. 김영빈의 얼굴이 갑자기 굳더니만 지금 자기를 의심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알겠다고 자기는 그날 압구정에 있는 아도니스라는 호스트바에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김영빈 말로는 정유미가 살아있을 때는 정유미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정유미한테 차도 선물 받고 매달 월급으로 돈도 받고 하면서 나름 풍족하게 생활했다고 해요. 근데 정유미가 죽은 이후로 생계가 어려워져서 결국 호스트바에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몇 시에 퇴근했냐는 질문에 새벽 2시에 퇴근했다는데요.
박청자네 집에 강도가 든 게 새벽 2시 반이니까 새벽에 압구정에서 연신내까지 택시를 타면 30분 이내에 충분히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형사는 2시에 퇴근하고 어디 갔냐고 재차 물어보니까 김영빈은 그냥 집에 갔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5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든 건 알고 있었냐고 물어보는데요. 그 말에 김영빈은 지금 내가 사망보험금 타려고 우리 엄마를 죽였냐는 말이냐면서 흥분을 합니다. 이 형사는 5억이 아니라 5천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인 놈들도 있다면서 새벽 2시 이후 알리바이를 정확하게 대지 못하면 혐의를 벗기는 어려울 거라고 해요. 이 형사를 한참 쏘아보던 김영빈은 알겠다고 말하겠다면서 그날 여자 손님이랑 2차를 나갔다고 해요. 정말 죽기보다 싫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갔다고 합니다. 이 형사는 바로 압구정 아도니스로 가서 사장을 만나요. 사장 말로는 김영빈은 일하기 싫어하는 게 너무 티가 나가지고 평소에도 손님들한테 컴플레인이 많았다는데요. 그날도 그렇게 싫다던 2차를 나가더니만 결국 손님한테 돈을 환불해 달라는 컴플레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김영빈이랑 같이 2차를 나갔다는 30대 여자 손님한테도 확인을 해보니까 김영빈은 그날 여자 손님이랑 새벽 5시까지 모텔에 같이 있던 게 확실했어요. 조그만 바에서 고진 변호사를 만난 이 형사는 그간 있었던 사건 내용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잠자코 듣고 있던 고진 변호사가 박청자네 집에 강도가 들었다는 얘기 중에 강도가 화장대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되돌아갔다는 부분에서 강한 흥미를 보이는데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형사한테 지금 당장 박청자네 집에 가보자고 합니다. 연신내 박청자네 집에 도착한 고진 변호사랑 이 형사는 박청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방 안을 둘러보는데요. 침대 옆에 화장대가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화장품이랑 이것저것 잡동사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화장대 옆에는 19인치 모니터만한 큰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박청자랑 김영빈이 같이 찍은 사진들이랑 또 김영빈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테두리에 중첩되어서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청자네 집을 조사하고 나온 고진 변호사랑 이 형사는 다시 근처 술집으로 가요.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던 고진 변호사가 자기 생각에 침입자는 화장대를 본 게 아니고 화장대 옆에 사진 액자를 본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깨달았다는 듯이 이 형사는 역시나 범인은 김영빈이 확실하다고 해요. 이 형사의 추리에 따르면 정유미의 죽음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영빈이 죽기보다 하기 싫었던 호스트바에 나가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다가 문득 어머니인 박청자가 가입한 생명보험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어머니를 살해할 목적으로 그날 복면을 쓰고 칼을 든 채 박청자네 집에 갔다고 해요. 그리고 평소 어머니가 문을 잘 안 잠그고 다닌 걸 알고 있던 김영빈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열고 조심스레 박청자한테 접근을 했어요. 근데 화장대 근처를 지나가다가 액자 속에 어머니랑 자신의 사진을 본 김영빈이 순간 후회랑 회한이 몰려왔고 그렇게 칼을 거두고 급하게 나간 거라고 합니다. 이 형사의 설명을 들은 고진 변호사는 넌 참 휴머니스트라면서 너무 감동해서 눈물 흘릴 뻔했다고 막 비꼽니다.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런 감동 스토리는 이번 사건에 대입하기에 좀 많이 어색하다고 해요. 그리고 고진 변호사는 김영빈에 대해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다면서 이번에는 정유미가 일했던 룸살롱 엘라에 가보자고 합니다. 고진 변호사는 명세인한테 김영빈에 대해서 다시 물어봐요. 명세인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김영빈은 잘생기고 매너도 좋은데다가 특히 가게에는 정유미 말고도 예쁜 여자들이 많았는데도 진짜 정유미 말고는 딴 여자한테 눈길 한번 안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인기가 더 많았다는데요. 정유미도 김영빈이 자기 몸만 탐내는 그런 남자가 아니라서 더 좋았다는 말을 했다고 해요. 고진 변호사는 혹시 김영빈이 정유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억지로 욕망을 참았던 건 아니냐고 물어보는데요. 명세인은 절대 그렇게 무리하게 신사인 척 하는 건 아니었다면서 그냥 자연스러웠다고 해요. 이번에는 마담인 류경아를 만나서 김영빈에 대해서 물어봐요. 류경아는 자기가 전에 김영빈한테 대시했던 건 사실이라면서 그리고 자기가 대시해가지고 거절한 남자는 김영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거절한 기념으로 김영빈한테 장난으로 콘돔 선물을 해줬다는데요. 근데 김영빈이 자기는 파트너랑 할 때는 콘돔 같은 거 절대 사용 안 한다면서 콘돔 선물을 돌려줘가지고 자기가 또 한 방 먹었다고 합니다. 고진 변호사 이 형사한테 이제 진실에 거의 도달한 것 같다면서 내일 김영빈을 만나게 약속을 잡아달라고 합니다. 다음날 김영빈의 집 근처 카페에서 고진 변호사 이 형사는 김영빈을 만나요. 김영빈은 둘을 보자마자 당신들이 아도니스에서 이 차를 간내만에 하도 코치코치 해먹고 다녀가지고 자기가 아도니스에서 잘렸다면서 이제 어떡할 거냐고 막 화를 냅니다.
고진 변호사는 미안하다면서 그래도 사건 해결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김영빈 씨도 좀 도와달라고 말을 해요. 김영빈은 당연히 도울 거라면서 자기도 죽은 정유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진 변호사가 고맙다면서 그러면 남자끼리 솔직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요. 김영빈은 자기는 언제나 솔직했다면서 뭐냐고 물어보니까 고진 변호사가 말을 합니다. 김영빈 씨, 황금순 할머니하고 잤죠? 자기도 모르게 입이 떡 벌어진 이 형사는 고진 변호사랑 김영빈의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봅니다. 김영빈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네 라고 작게 대답을 합니다. 고진 변호사는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다면서 이 형사한테 잠깐 있으라고 하더니만 김영빈하고 둘만 다른 자리로 가더니 뭐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야기가 끝난 김영빈은 창백해진 얼굴로 도망치듯 후다닥 카페를 나갑니다. 황금손이요? 그 파출부 할머니? 김영빈이 그 할머니랑 잤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님? 고진 변호사는 다 말해줄 테니까 제발 진정 좀 하라고 해요. 고진 변호사의 말은 이랬습니다. 아까 엘라에서 명세인이랑 류경아를 보고 그렇게 미모가 뛰어난 여자들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김영빈이 처음엔 게이인가 싶었대요. 근데 김영빈이 게이라면 이쪽 세계에서 나름 잔뼈가 굵은 정유미가 1년 동안이나 그걸 몰랐을 리가 없을 거라면서, 그리고 김영빈이 류경아한테 자기는 파트너랑 할 때 절대 콘돔을 사용 안 한다고 한 걸 보면 김영빈은 게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유미의 몸에도 잘 손대지 않고 명세인이나 류경아 같은 미모의 여자들한테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게이도 아니고 또 자기 파트너랑 할 때 절대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다. 김영빈은 노인성애자야. 노인성애자요? 이 형사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고진 변호사는 그렇다면서 외국에서는 7, 80대 할머니만 골라서 성폭행하는 놈들도 있고 또 할머니들 사진을 올려놓고 젊은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주선한 사이트도 있다고 해요. 김영빈이 사랑 때문인지 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유미를 좋아해서 옆에 있던 건 맞을 거라는데요. 근데 성욕을 느끼는 대상은 따로 있었고 그게 아마 황금순 같은 푸근한 할머니였을 거라고요. 김영빈이 류경아한테 말한 파트너는 아마 황금순이었을 거라면서 황금순은 이미 폐경이 된 노인이기 때문에 콘돔은 필요 없던 거라고 합니다. 고진 변호사의 설명을 들은 이 형사는 그럼 역시 범인은 김영빈이 아니냐고 하는데요. 황금순과 잔 것을 정유미가 알게 돼가지고 그 수치심에 정유미를 죽인 게 아니냐고 하는데요. 고진 변호사는 김영빈은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다면서 범인은 김영빈이 아닌 황금순이라면서 빨리 황금순을 체포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황금순이 경찰에 체포되고 긴 신문 끝에 황금순이 모든 걸 자백하는데요. 정유미와 이피로를 죽인 것도 자기고 박청잔의 집에 침입을 한 강도도 자기가 맞다고 합니다. 신문 내용에 따르면 일단 정유미 사건, 황금순이 정유미를 죽여야만 했던 가장 단순하면서도 직선적인 동기, 그건 바로 질투였어요. 김영빈을 자기가 혼자 독점하고 싶어도 황금순은 김영빈 옆에 늘 붙어있는 정유미가 너무나도 미웠다고 해요. 결국 황금순은 정유미를 죽이기로 계획하고 일단 정유미를 스토커하던 이피로한테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인터폰으로 요즘 남자친구인 김영빈이 소홀해가지고 정유미가 몸이 많이 달아올라 있다면서 자기가 정유미랑 한번 자게끔 연결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피로를 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유미가 죽기 이틀 전에 이피로가 아파트 단지에서 정유미를 보고 자기 딴에는 정유미랑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친근하게 저기요 하고 말을 건 거였어요. 사건 당일 밤에 황금순은 이피로의 도움으로 104호 베란다를 통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피로한테 자기가 먼저 올라가 있을 테니까 조금 있다가 올라오라고 하고 황금순은 계단을 올라가면서 복면을 쓰고 칼을 손에 든 채 204호에 가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용히 현관문을 엽니다. 참고로 비밀번호는 김영빈이 알려줬다고 해요. 그렇게 집안에 들어간 황금순은 자기를 보고 놀란 정유미를 송곳으로 찔러 죽여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올라온 이피로도 거실에서 과도로 찔러 죽인 다음에 정유미의 시체를 안방에서 거실로 옮기고 지문과 발자국을 조작합니다. 그리고 베란다로 가서 창문 걸쇠를 비틀고 상처를 낸 다음에 창문을 반 정도 열고 이피로의 주머니에서 104호 열쇠를 꺼내요. 그런 다음에 204호를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104호에 들어가서 베란다를 통해 밖으로 나간 다음에 밖에서 104호 열쇠를 204호 베란다 창문 안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박청자 강도 살인 미수 사건. 정유미가 죽고 나서 안타까운 마음에 박청자는 아들인 김영빈네 집에 드나들면서 빨래 청소를 해줬어요.
근데 그걸 본 황금순이 김영빈한테 자기가 아닌 다른 늙은 애인이 생겼다고 생각하고는 말 그대로 돌아버립니다. 그렇게 박청자를 미행해서 연신의 집까지 알게 된 황금순은 박청자를 죽이려고 새벽에 몰래 박청자네 집에 들어가요. 근데 화장대 옆에 액자에 김영빈 어릴 적 사진들을 보고 박청자가 애인이 아니고 어머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급하게 돌아간 거였습니다. 이 형사한테 황금순의 신문 내용을 들은 고진 변호사는 젊고 예쁜 파출부가 혹시 김영빈이랑 눈이 맞을까봐 겁나가지고 해고하고 대신 황금순을 집에 들인 건데, 어떻게 보면 정유미가 스스로 가장 안전한 사람을 내보내고 마물을 집안에 들였다면서 그렇게 정유미를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반전이었는데요. 거의 10년 전에 아주 재밌게 읽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지금 다시 읽으니까 어설프다고 해야 되나요? 이걸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제가 약간 각색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약간 맥락이 안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김영빈네 어머니인 박청자가 원래 현관문을 안 잠그는 게 습관이 아니고 그 문 옆에 있는 소화전 안에 열쇠를 넣어놓고 다니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황금순이 그 열쇠를 집어 들고 문 안으로 이제 열고 들어간다는 설정인데,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뭐 나갈 때나 이렇게 소화전 앞에 열쇠를 놓지, 내가 그 열쇠를 열고 이미 집 안에 들어갔는데 집 안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 그 열쇠를 소화전에 둘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소설 내용에는 소화전 안에 여전히 열쇠가 있어요. 난 집에 있는데. 그래서 그 설정이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돼서 제가 좀 각색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에 더 재밌는 작품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